항공사 관련도 기출문제 2016년도 1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플래시 용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플래시 용접, 우선 이 플래시 용접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 플래시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저항 용접, 전기 저항 용접 안에 겹치기 용접과 겹치기 그리고 맞대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겹치기에 속하는 것은 뭐 점용접이라든지 뭐 심용접이라든지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맞대기에 속하는 것이 자, 옵셋 용접 그리고 플래시 용접 그리고 뭐 버트심이라든지 포일심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래시 용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전기저항 용접에 속하는 맞대기 용접의 플래시 용접을 뜻하는 것인데요. 플래시 용접은 그 옵셋 용접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옵셋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모재를 두고 그 용접재를 강하게 맞대어 놓고 그 대전류를 통해서 이음 부근에 발생하는 접촉 저항열에 여기 이음 부근에 발생하는 접촉 저항열에 의해서 용접부가 적당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축방향으로 큰 압력을 주어서 용접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플래시 용접은 용접할 이 두 개의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시켜서 대전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접촉점을 가열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업셋은 굉장히 강하게 맞대어 놓고 대전류를 통한다고 했었고요. 자, 플래시 용접은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가열 범위가 좁고 열 영향부가 적으며 용접 속도가 빠르다. 무슨 플래시 용접의 특징이 맞고요. 자, 용접면 산화물 개입이 적다 맞고요. 종류가 다른 재료 용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용접면의 끝맺음 가공이 정확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셋은 굉장히 강하게 맞대어 놓고 한다고 했으므로 그 끝맺음 가공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플래시 용접은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공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은 그 플래시 용접이 아닌 그 업셋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보기 설명은 업셋 용접이므로 플래시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 이제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 자, 우선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이라고 하면 우선 교류를 써야 되죠. 교류 용접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후진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후퇴법이 후진법이죠. 자, 아크 길이는 짧게 해야 되고요. 자, 접집을 될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자, 여기 1번 보시면 직류 용접이 아닌 교류 용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보기에 나온 그 방지 대책 외에 다른 방지 대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접지점 2개를 연결할 것, 그리고 접지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용접봉에서 멀리할 것 아까 나왔던 것, 그리고 용접봉 끝을 아까 쏠린 반대 방향으로 기울일 것, 이런 것들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2
아크 용접 결합에 있어서 다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다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용착 금속 중에 기공의 밀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시오트 가스 아크 용접에서는 그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기공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박판의 스테인리스 강의 좁은 홈의 용접에서 아크 교란 상태가 발생할 때 적합한 용접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이 저전류에서도 아크가 안정되고 박판 용접에 적당하고 용가제 없이 용접이 가능한 그런 용접,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판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 하면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이죠.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티그 용접이라고 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주파 펄스 티그 용접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용접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용접 이음의 종류로는 여기 밑에 해설 및 용어 설명에 나와 있듯이 뭐 맞대기 이음이라든지, 자, 모서리 이음, 자, 이렇게 직각 방향을 이어주는 필렛 이음, 그리고 T자죠, T자, 그리고 겹치기 이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속하지 않는 것, 나와있지 않는 것은 뭐 라운드 이음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표면에 구리를 도금한 이유는, 자, 우선 그 구리라고 하는 그 금속은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죠.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전기 접촉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 전도성을 높게 하고 녹이 쓰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 도금을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 1번이 되겠네요. 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기계적 접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서 기계적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볼트 이음이나 뭐 리벳 이음, 그리고 접어 있기, 뭐 키 및 쿼터 이음 등에 의한 그런 결합이 되겠죠. 그런 결합. 그리고 반대로 야금접 접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 같은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 접합을 볼 수 없는 것, 앞접은 용접의 종류죠. 용접의 종류. 여기서 용접의 종류 세 가지, 녹이는 것, 용접, 마찰을 이용한 것, 앞접, 그리고 납땜이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용접부의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험법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브리넬 시험은 경도 시험에 속하죠. 경도 시험. 비커스 시험도 경도 시험에 속합니다. 브리넬 시험은 강구를 이용하죠. 그리고 비커스 시험은 136도의 다이아몬드의 그 압입자를 사용을 하고요. 구품 시험이 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법이 되겠고요. 충격 시험은, 자, 인성, 취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한 사용되는 그 시험법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알루미늄 용접에서 사용 전류에 한계가 있어서 그 용접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청정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산화가 심하게 생기며 아크기가 불안정하게 되고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이 생기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한 용어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이 현상에 대한 용어는 퍼커링이 되겠습니다. 퍼커링. 이 퍼커링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은 이 보기와 같고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 다른 용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범백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하는데 회전하는 와이어가 갑자기 멈추면은 앞으로 더 밀고 나가는 현상, 그리고 전류가 바로 끊기지 않는 현상을 범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죠. 용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바로 끊는다고 해서 바로 전류가 바로 끊기지 않고 좀 더 밀고 나가겠죠. 좀 더 밀고 나가는 현상, 그것이 번백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번백, 관성의 법칙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설명, 퍼커링, 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화재 분류 중 C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자, 이것은요, 우선 A급에는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를 뜻하고요. 자, B급 화재는 유류, C급 화재는 전기, D급 화재는 금속, E급 화재는 가스를 뜻합니다. 자, 요것은 KS를 좀 규격을 아시는 분들은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KSA는요, 보통 일반이고요. KSB는요, 기계 쪽입니다. 기계. KSC는요, 전기고요. KSD는 금속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다 똑같죠? 일반. 여기 기계는 유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류. 자, 전기도 전기 똑같고요. D, 금속도 똑같습니다. 2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가스. C급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죠. 전기 화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용접 작업 시에 그 전격 그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저런 홀더의 저런 부분이 노출 파손되면 보상을 구체한다. 맞고요. 자, 홀더나 용접봉은 왼손으로 취급한다. 왼손으로 취급하면 위험하죠. 왼손으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용접기의 내부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요. 그리고 장갑, 구두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스큐 작업복 이런 건 착용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설 및 용어 설명에 많이 넣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용접 자세를 나타내는 기호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야, 위보기 자세, 오버헤드죠. 오버헤드. 그래서 보통 O 아니면 OH로 나타냅니다. 수직 자세, 수직해서 버티칼이죠. 버티칼. 자, V 맞고요. 자, 아래 보기 자세는 플랫이죠. 플랫이니까 F로 나타내야겠네요. 3번이 틀렸고요. 수평 자세는 호리즌. 수평 자세 H가 맞습니다. 답은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요, 이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뭐 이런 것들 용접에 적용이 되고요. 이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그 용접 열이 굉장히 셉니다. 용입이 굉장히 깊고 비드폭이 좁고 용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는 것을 그 열을 되게 높기 때문에 설비가 굉장히 고가이고요. 무브와 전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보기 보시면요. 자, 1번 용접폭의 기계적 성질이 좋고 변형이 적고 맞고요.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으며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고요. 설비비가 적게 들고 무브와 전압이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설비비가 많이 들죠. 많이. 그리고 무브와 전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플라즈마 아크 열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전기 아크 용접은요, 한 3000도라고 하면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한 5000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설비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무브와 전압도 굉장히 많이 높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자는, 우선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위치가 고정이 아니라, 자, 움직여야 되는 것들.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귀마개를 착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지게차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작업자들은 뭐 이렇게 용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립 작업자, 판금 작업자가 뭐 이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괜찮겠고요. 강제 하역장 크레인 신호자는 움직이면서 그 위치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착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보호가스 설비에서 저전류 영역의 가스 유량은 약 몇 리터 퍼 미뉴트가 가장 적당한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전류 영역은요 10에서 15, 고전류는 15에서 2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거는 수치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전류는 10에서 15, 고전류는 15에서 20입니다. 16번입니다. 가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본 용접을 들어가기 전에 본 용접을 들어가기 전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고정을. 이 가용접은 본 용접사와 실력이 비슷한 용접사가 실시를 하고요. 전류는 본 용접보다 높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보기 보시겠습니다. 가용접 시에는 본 용접보다도 지름이 큰 용접봉을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지름이 작은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용접은 본 용접과 비슷한 기량을 가진 용접사에 의해 손실되어야 되고요. 강도상 중요한 곳과 용접의 시점 및 종점이 되는 끝부분의 가용접을 피하는 게 좋고요. 가용접은 본 용접 시작하기 전에 좌우의 홈 또는 이음부 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짧은 용접이다. 맞습니다. 이 부분 고정하기 위한,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모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접을 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지름이 작은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름이 10cm인 단면에 8,000kg 중에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은 약 몇 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응력을 구하는 식은, 응력 시그마는 단면적 A분의 힘입니다. P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면적은 지름이 10cm라고 했으니까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8,000kg 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D에 10cm를 대입을 하게 되면요, 계산을 하게 되면 102kg 중 센티미터 제곱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해설에 단위가 조금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가 아니라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센티미터. 그래서 답은 약 102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력을 구하는 식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보시겠습니다. 용접 자동화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용접 자동화를 하게 되면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정을 늘릴 수 있다가 아니라 줄일 수 있죠. 일정한 전류값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용접 와이어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용접 열원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과 알루미늄 간의 분말에 점화제를 넣어 점화제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금속 용접법은, 이 19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금속 산화물, 그 알루미늄과 그리고 산화철, 자, 위산 알루미늄과 산화철을 분말에 그 점화제를 넣어서 이 화학 반응에 의한 열로 그 용접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화학 반응 이름이 테르밋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반응 이름을 따서요, 테르밋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 테르밋 용접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3의 4대 1의 중량비로 혼합한 테르밋제 과산화 바륨과 마그네슘 분말을 혼합한 점화 촉진제를 넣어서 혼합시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테르밋 반응이라고 했었죠. 테르밋 반응.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보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아크 발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틸 울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스틸 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처음에 아크 발생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모재와 와이어 사이에 끼워서 전류를 통하게 해서 아크 발생을 좀 쉽게 해주는 핫스타트 장치와 같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용융 속도와 용착 속도가 빠르다. 네, 맞고요. 자, 홈의 개선각을 크게 해서 용접 효율을 높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홈의 개선각을 크게 하게 되면 이제 용접 효율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이유는요, 여기 용입이 깊어지고 용착량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용접 효율이 그냥 낮아지게 됩니다. 수축에 따른 재료 변형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작게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유해 광선이나 흉 등이 적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1번입니다. 서머지드 아크 용접부의 결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서머지드 아크 용접부의 결함으로는요. 자, 기공, 균열, 크랙, 뭐 언더컷, 오버랩, 슬래그 섞임, 용접 위치 불량 뭐 이런 거에 의한 결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결함 종류가 아닌 것. 자, 용착이 되겠습니다. 용착은 결함이 아니죠. 결함이 아니라 용재가 용착금속에 붙는 것을 용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용착에 대한 개념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2번입니다. 현미경 시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식재 중에 철강용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철강용에 해당되는 부식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질산 알코올 용액, 뭐 요게 나이탈 용액이라고 해요. 나이탈 용액. 이게 금속재료 시험 기능사 실기에 그 부식을 할 때 사용하는 용액인데요. 그 질산 95에 아니죠. 그 알코올 95에 질산은 한 5ml 정도 95ml에 그 50 질산을 한 5ml 정도 섞어가지고 하는 용액을 나이탈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철강용 그 부식재로 사용을 하고요. 그 나이탈 용액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이 피크린산 알코올 용액도 쓰이는데요. 이 피크린산 알코올 용액은 그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를 구분하기 위한 철강용 부식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나이탈 용액인데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피크린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탈 용액과 피크린산 두 개를 골라보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 왕수는요. 왕수는 뭐 금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 부식할 때 사용되고요. 염화 제일철 용액은 자 구리 합금 부식에 사용되고요. 플로르와 수소액 같은 경우는요. 뭐 알루미늄 그리고 그 합금 부식할 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광률의 차광도 번호는 여기 납땜 같은 경우는 2의 4번,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4에서 6번, 그리고 피복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차광도 번호는요, 그 높을수록 빛의 차단량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납땜보다는 가스보다는 아크 용접이 차단량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10에서 11 수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세틸렌 가스의 성질 중에 15도 1기압에서의 아세틸렌 1리터의 무게는 약 몇 그램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 아세틸렌은 비중은 0.906으로 공기보다 가볍고요. 15도 그리고 1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에서 아세틸렌 1리터의 무게는 1.1176g으로 산소보다 가볍습니다. 여기서 그 아세틸렌 1리터 왜 무게를 물어봤으니까요. 1.176 이 수치를 알고 있어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피복 배합제 성분 중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2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몇 번 문제를 풀시다 보면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우선 탈산제로는요, 규소철, 망간철, 티탄철 등의 철합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규소철, 알루미늄, 망간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탈산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합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탈산제로 사용이 된다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하지 않는 것 4번 유황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 고셀룰로스의 개 용접봉은 셀룰로스를 몇 프로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고셀룰로스 용접봉은요. 자, 이 4311 용접봉인데요. 이 셀룰로스를 20에서 30% 정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7번 가스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 가스 용접은요, 그 아크 용접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자, 아크 용접에 비해서 자, 불꽃의 온도가 낮고요, 열 집중성이 나빠서 효율적인 용접이 어렵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열범위가 커서 용접 응력이 크고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거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럼 보기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운용 범위가 넓으면 운반이 편리하다. 네, 맞고요. 저는 설비가 없는 곳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맞고요. 아크 용접에 비해서 유해 광선의 발생이 적다. 당연하죠. 자, 아크 광선의 발생이 가스는 당연히 적겠죠. 피부 아크 용접보다요. 열 집중성이 좋지 않고요. 나빠서 효율적인 용접이 가능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낮습니다. 우선 피부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이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시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모재의 두께가 6mm일 때 사용되는 용접봉의 직경은 얼마인가? 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우선 용접봉의 직경 구하는 공식은, 자, 2분의 두께 T 플러스 1인데요. 두께가 6mm라고 했으므로 2분의 6 더하기 1 4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29번입니다. 자, 규격이 AW300인 교류 아크 용접기의 전격 2차 전류 조정 범위는, 자, AW3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2차 전격 전류가 300A라는 뜻인데요. 자, 이게 300을 보시겠습니다. 300 말씀드렸다시피 전격 2차 전류가 300A라는 뜻이고요. 전격 사용률이 40%, 그리고 최대가 330이고요. 최소가 60 이상입니다. 조정 범위는 그래서 60에서 330A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증유 아크 용접기로 두께가 15mm이고 길이가 5m인 고장력 강판을 용접한 도중에 아크가 용접봉 방향에서 한쪽으로 쏠렸다. 아크 한쪽으로 쏠렸다. 이게 아크 쏠림에 대한 설명이죠. 아크 쏠림. 다음 중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음이 처음과 끝에 엔드탭을 이용한다. 여기 엔드탭을 이용한다 나와 있는데, 엔드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제 끝에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모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끝에 엔템 이용해서 좀 양호한 비드가 나올 수 있게 용접을 한 다음에 여기를 떼어내게 되면 여기는 양호하게 용접이 나오겠죠. 비드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 엔드 탭이고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용량이 더 큰 직류 용접기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크 쏠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 용접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후퇴 용접법, 그러니까 후진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크 쏠림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용접법 끝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피부 아크 용접 시에 아크열에 의해서 용접본과 모재가 녹아서 용착 금속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모재가 녹은 깊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용입이라고 하죠. 용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용융지라고 하는 것은 뭐 용접할 때 아크열에 의해서 용융된 모재 부분이 오목 들어간 곳,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용융지. 그리고 슬래그라고 하는 것은 용접할 때 그 용융 금속 표면에 뜨는 산화한 금속가스나 비금속 물질의 총칭을 슬래그라고 하는데요. 용접을 하고 나서 이 슬래그를 우리가 깨주죠. 그것이 슬래그가 되겠습니다.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본 끝에서 녹아서 무제에 떨어지는 금속 방울, 요거 있죠. 요게 용적이 되겠습니다. 요게 용적. 32번입니다. 다음 중 두꺼운 강판, 주철, 강괴 등의 절단에 이용되는 절단법은, 여기서 두꺼운 강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절단 방법 중에 두꺼운 강판을 자르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산소 절단이 되겠습니다. 산소 절단. 여기 오타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지워주시고요. 자, 가장 절단하는 방법 중에 좀 세기가 좀 센 것, 두꺼운 강판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절단법은 산소창 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3번입니다. 가스 절단에 이용되는 프로판 가스와 아이슬린 가스를 비교하였을 때 프로판 가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여기 프로판 가스가 아이슬린 가스보다 세기가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니까 절단면은 당연히 미세하고 깨끗하겠죠. 세기가 세면 폭염 절단 속도가 아이슬린보다 빠릅니다. 세기가 세니까요. 절단 상부 기술이 녹은 것이 적고요. 슬래그 제거가 쉽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른 특징들은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프로판 가스가 세기가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절단면 그래서 깨끗하고요. 슬래그가 쉽고요. 여기 폭염 절단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세기가 세기 때문에 후판 절단 시 빠르고요. 아스텔레는 박판 절단 시에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용접법의 분류 중에 앞접에 해당되는 것. 테레비 용접은 융접이죠. 전자빔 용접, 융접이 되겠습니다. 유도과열 용접, 이게 앞접이 되겠고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 융접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5번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교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로는 뭐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 철심을 움직이는 거죠. 코일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탭 전환형, 그리고 가포와 리액터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그런 교류 아크 용접기고요. 여기 속하지 않는 것, 정류경이 속하지 않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 피복 아크 용접봉은 금속 심선의 겉에 피복제를 발라서 말린 것으로 한쪽 끝은 홀드에 물려서 전류를 통할 수 있도록 심선길에 얼마만큼을 피복하지 않고 남겨두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약 한 25mm 정도는 피복을 입히지 않고요. 심선의 지름은 1에서 10mm까지 있고 길이는 350에서 900mm까지 있습니다. 얼마만큼 피복하지 않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25mm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가스 용기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것은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요 좀 잘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밸브를 잠가야겠죠. 이동 시에는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환기 잘 되는 장소에 저장을 해야겠고요. 가연성 가스는 이게 눕혀서 보관을 하게 되면 아스렌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눕혀서 하지 않고 세워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강제 표면의 홈이나 개재물, 탈탄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얇고 타원형 모양으로 표면을 깎아내는 가공법은 이 타원형 모양이라고 나오면 이건 스카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카핑. 이 탈탄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을 살짝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스카핑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스 가우징 같은 경우에는요, 용접 부분의 뒷면을 따든지 U형, H형 이게 나오면 가스 가우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크 에어 가우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가스 가우징은 가스로 하는 거, 아크 에어 가우징은 아크로 하는 가우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원형 모양이 나오면 스카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니켈 크롬 합금 중에 사용 한도가 100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합금은 망간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망간, 니켈, 그리고 구리의 합금입니다. 자, 온도에 의한 전기 저항의 변화가 22도, 25도에서는 거의 0에 가깝고요. 오디오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 납, 주석, 뭐 카드뮴 가용 합금인데요. 0.71도. 베비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주석, 안티몬, 구리 뭐 이런 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사용하는 100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합금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열전대를 사용해서 1200도 이하의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은 크로멜, 알루멜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0번입니다.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마그네슘은요 열 전도율이 구리와 알루미늄보다 낮고요. 전기 전도율은 구리와 알루미늄보다 낮습니다. 자, 마그네슘 합금보다 알루미늄 합금의 비강도가 우수하다 나와 있는데요. 마그네슘 합금이 더 높습니다. 자, 비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얼마큼 나가냐를 따지는 건데요. 이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고 보통 가볍기 때문에 강도 비슷하고 가볍기 때문에 비강도가 이게 마그네슘 합금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마그네슘은 알칼리에 잘 견디나 산이나 염수에는 침식된다. 답은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 전도율 및 열 전도율 순서를 보시면요, 은이 가장 높고요, 구리, 금, 알루미늄이 가장 높고 마그네슘은 좀 밑에 낮은 속에 속합니다. 41번입니다. 철의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첨가한 합금으로 잔류 자석 밀도가 크고 보자력이 우수한 자성 재료는 이 알리코 자석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리코 자석이라는 게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코발트를 첨가한 합금을 얘기를 합니다. 보자력이 굉장히 좋고요. 영구 자석 재료 그 안정성은 좋지만 그 기계 가공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코 자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알루미늄의 비중과 용융점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루미늄의 비중은 2.7, 그리고 용융점은 660도가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금속과 화합물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금속과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시멘타이트를 금속과 화합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가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된 화합물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경우 이 3의 하첨자인데요. 자, FeCl 시멘타이트 조직, 시멘타이트 조직이 대표적인 금속과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금속과 화합물은요, 어느 성분 금속보다, 자, 용융점이 높고요. 어느 성분 금속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자, 일반 화합물에 비해서 결합력이 약하고요. 자, Fe3C는 금속과 화합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Fe3C가 시멘타이트가 경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가 높고 용융점이 높고. 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선팽창 계수나 탄성률 등의 특정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광이 아닌 것은, 불변광, 니켈 한 끔을 얘기를 하죠. 불변광, 뭐 인바라든지 뭐 엘린바, 초인바, 플래티나이트, 코엘린바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요. 여기서 속하지 않는 것은 스텔라이트가 있겠습니다. 스텔라이트. 이 스타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발트 합금인데요. 코발트. 그러니까 코발트에 뭐 크롬, 뭐 텅스텐, 뭐 철, 뭐 탄소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든 합금으로써요, 열에 견딘 성질이 뛰어나고 내연 기관, 각종 바이트, 차감용 드릴 공구에 널리 쓰이는 합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강에 황이나 납 등의 특수 원소를 첨가해서 적살할 때 침을 잘게 하고 피삭성이 좋게 만든 강은 무엇인가? 이게 절삭성과 피삭성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절삭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 깎을 수 있는지 공구로서, 피삭성은요, 모재로서 잘 깎이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절삭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절삭성과 관련된 거,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불변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 탄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강, 지금 44번에 나와있던 니켈강, 뭐 인바, 초인바, 엘린바, 플래티나이트 등이 있겠고요. 4번 2번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액상일 때 유동성이 좋겠죠. 액상일 때 충격 저항이 낮습니다. 인장 강도에 비해서 압축 강도는 높고요. 자, 회주철은 현상 흑연이 있어서 감쇄능이 좋다. 회주철은 감쇄능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주철 절삭 시에는 절삭률 사용하지 않는다. 주철 절삭률 사용하지 않는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주철은 굉장히 절삭성이 좋기 때문에 절삭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주철 절삭 시에는 절삭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황동의 종류 중에 순구리와 같이 연하고 코이닝하기 쉬우므로 동전이나 메달 등에 사용하는 합금은, 여기서 동전이나 메달 등에 사용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95% 구리에, 자, 5% 아연, 5에서 20% 합금을 20% 아연을 섞으면요,
이것은 톰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 보기에서 이게 20%까지 아예 나왔으면 헷갈릴 수도 있었겠는데요. 30, 40, 50, 5에서 20%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톰백은 순구리와 같이 연하고 코이닝 하기가 쉬워서요. 그 동전이나 메달 등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코이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동전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코이닝이라고 합니다. 코이닝,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조. 이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들겨서 이게 좀 넓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코이닝이라고 합니다. 48번입니다. 금속젤의 표면의 강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작은 입자를 이렇게 쌓아줘서요.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방법, 쇼트 피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침탄법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침입시켜서 경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질화법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층의 질소를 확산시켜줍니다. 표면층을 경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폴리싱은 연마를 뜻하고요. 답은 쇼트피닝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탄소광은 200도에서 300도에서 그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이 상온보다 저하되는, 그리고 단단하고 깨지기 쉽고 강한 표면이 산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200도에서 300도는요, 이 구간에서 파래지는 그 현상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열매짐이라고 하는데요. 저결매짐이나 상온매짐, 이런 거는 뭐 상온에서 나타내는 매짐, 좋은 매짐, 이런 것도 비슷한 그 뜻이고요. 저결매짐은 고온매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물과 얼음,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는 삼중점 상태에서 자유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자유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이 성분수 플러스 2 마이너스 상해수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물이죠. 그럼 여기서 성분수는 다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성분은 1입니다. 그리고 2 마이너스 상해수는 기체, 고체, 액체, 상해수 3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0이 되겠습니다. 답은 0이 나오는데요. 여기 삼중점 상태는요, 항상 어떤가 뭔가 만나는 이런 삼중점은, 뭐 이렇게 하는 이 삼중점은요, 삼중점은 항상 자유도가 0입니다. 자유도 계산해보지 않아도 자유도는, 삼중점은 항상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그 다음 치수 중에 그 참고치수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 1번이 참고치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가 2번이 정사각형의 변, 자, 변이 50mm라는 뜻이고요. 자, 치수가 50이라는 뜻이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뜻합니다. 답은 참고치수 나타내는 거 1번이 되겠고요. 자, 52번입니다. 기계지도에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수문선이죠. 수문선. 네, 수문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상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할 때, 절단선은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 사용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그림의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해서 제3가법을 그린 정투상도를 이게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라고 했으니까요. 정면도를 그려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왼쪽 하단이,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자, 실선으로 보이겠죠? 실선으로.
그래서 실선을 보이는 것 여기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 평면도니까요. 평면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우측 상단이 우측 상단은 당연히 실선이고요. 똑같고 여기 왼쪽 하단인데요. 자, 이쪽 위로 봤을 때는 여기 왼쪽 하단이 밑에가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점선으로 나타내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그림의 도면에서 x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x의 거리는 여기서 자, 20 파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이 5이니까요. 그리고 간격이 3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구멍이 20개이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 지금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를 뺀 그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20개라고 했으므로 한 개를 뺀 19개를 곱해주면 이 x의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0m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5번입니다. 그 다음 중 한쪽 단면도를 올바르게 도시한 것은 한쪽 단면도라고 하는 것은요, 상하가 오는 좌우가 대칭의 물체를 중심을 기준으로 내부 모양과 외부 모양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나타내는 건 4번이 되겠고요. 자, 보통 이거는 뭐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에서 자,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에서 실기시험이 이 CNC 선반으로 축을 깎고 그 다음에 그 범용 선반으로 캡 모양을 깎아서 조립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렇게 캡을 나타낼 때 이렇게 지금 한쪽 단면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모양도 알려줘야 되고 외부 모양도 동시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한쪽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다음 재료 기호 중에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에 속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1번 SPPS 자, 배관용 자, 탄소강 강관이 되겠습니다. SPCC 이것은 일반 구조용 강제가 되고요. 자, SCW 주강 강제이고요. SM400C 그냥 구조용 압연 강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배관 도면에서 도시기후 S는 어떤 유체를 나타내는 것인가? 자, 공기는 A로 나타내고요. 자, 가스는 G, 자, 유류는 OL, O, 증기는 S입니다. S로 나타났으므로 4번 증기가 되겠네요. 자, 58번입니다. 자, 주 추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립도 등을 주로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자, 표시한다. 맞고요. 주 추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추상도는 되도록 적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대상물을 세로 길이로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세로 길이가 아니라 보통은 가로 길이로 놓은 상태로 표시를 합니다. 부품도 등 그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서는 가공에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공정에서 대상물을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59번입니다. 그 그림과 같은 입차도의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표현할 때 실제와 동일한 형상에 표시하는 면을 모두 고른 것은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화살표 방향의 정면이라고 하면 형상 그대로 보이는 면은 이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보이지 않고요. 5번도 안 보이겠죠. 3번과 4, 3과 4면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그림에서 나타난 용접 기호의 의미. 자, 이 삼각형의 의미는 자, 필렛 용접인데요. 필렛 용접은 이런 거죠.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직각으로 용접을 하는, 이쪽을 용접을 하는 필렛 용접. 근데 이게 양쪽에 있네요. 그럼 양쪽 필렛 용접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